다음은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개헌 중심 정당으로서 활동하면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는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습니다 라는 안내를 해서 일반 국민들께서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그러한 저희 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개헌 토론회에서 국민의 개헌에 관련된 목소리를 말씀하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다 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기가 쉽지 않고 먼저 한 3분 정도 일종의 국민 패널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리 신청을 했던 분들 3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이 플로어에 있는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일반 국민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두 분 발제자이신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분 중에 교수님을 선택하거나 논설위원님을 선택해서 질의하셔도 좋고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다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제가 이러한 국민 패널의 발언에 앞서서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두 분 발제하신 분들 말씀에서 안 나온 부분을 제가 사회자로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지금 금년 6월이 지방선거인데 4년 전인 2014년 초부터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또 언론에서 또 전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한번 여러분 4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국의 골목마다 플랜카드 뭐가 붙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 무엇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또 많은 분들이 서명을 받았죠. 전철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뭐였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특히 중심으로 해서 지방분권을 하려면 이게 돼야만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라고 한 목소리로 목 놓아 외치면서 5천만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거 뭡니까? 기억 안 나요? 제가 조금 기억시켜 드릴게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여의도 국회 앞에 플랜카드, 국회 안에 각종 설명, 여기 대회의실, 중회의실에서 열어졌던 모든 지방선거를 관련된 토론은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하면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한결같이 목 놓아 떠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의 도시시가지에 가장 현수막 걸기 좋은 위치에 다 그 플랜카드 걸렸습니다. 그분들 전철역 앞이나 사람 많은 장소에서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서 이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서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기초단체장 연합회 그리고 기초의원 연합회에서 한결같이 정당공천 우리 거 폐지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중앙당에 중앙정치권에 예속되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우리 지방분권 잘해서 우리 지역사정에 가장 맞는 지방자치 이뤄낼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5월 9일날 정권 잡았습니다. 국회도 어쨌든 의장을 비롯한 다수당입니다. 그분들 국회의원 어느 한 사람, 그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그 정당에 소속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단 한 사람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시장 군수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하자고 주장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봤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이번 개헌에 중요한 부분이 지방분권 해야 된다고 하면서 통반장 동원해서 지금 서명받고 있었는데 왜 4년 전에 목 놓아 주장했던 정당공천 폐지 단 한 사람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여실히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5월 9일날 대통령 된 이후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하자라고 목놓아 주장했다면 이번에 저는 100%, 200% 성공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도 여러분들 또 지역에 가셔서 한번 상기해 보시고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한번 기사나 행사 내용 검색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100%일 겁니다. 자, 이건 뭐 양념으로 제가 사회자로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 그 국민 패널 분들 단상에 올라오셔서 그 국민 의견을 말씀 주시도록 하면서 의견을 말씀하셔도 좋고 약간의 의견에 대한 우리 전문가 발제자들의 코멘트 내지 그 답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 중에 정현호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현호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에 중앙일보 기자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살짝 긴장이 됩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와 약속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올해 32인데 10년 전에 2008년도에 20살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잠에서 깨면 밖에서 항상 그 건물 짓는 공사 소음소리가 자주 들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들을 때마다 느낀 건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걸 이렇게 발전시켰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년이 지금 지났고 지금은 벌써 뭐 AI, 뭐 3D 프린팅, 뭐 다양한 과학 기술들이 이렇게 세상을 막 바꾸고 있는데요. 10년 전에는 저도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학습하고 해서 언제든지 개발을 좀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좀 이게 인류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히 한 사람이 따라갈 수 없구나 해서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또 앞으로 30년 뒤면 2048년이 이제 광고 100주년이 되는데 그때 제 나이가 이제 62세가 됩니다. 그때 이제 20대를 맞이할 이제 청년들이 이 많은 걸 얼마나 이제 선조들이 이렇게 많은 걸 해놨나 이런 자부심을 좀 느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참 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률이라는 게 이제 행동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규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헌법은 더 많은 걸 강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그리고 이 개정하는 가운데 청소년이나 또는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은 참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정되는데 현 세대의 단기보다는 지금 당장 청소년 그리고 또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점에서 헌법 개정이 지방선거에 맞물려서 이렇게 되기보다는 좀 더 많은 청소년들도 관심 가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게 좀 더 미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하는 그 순간이 좀 더 선거에 맞물리지 않고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저도 사실은 그 정치 공부하면서 청소년 시절 지내올 때 헌법이 우리가 만들었다는 생각을 가져보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헌법이 관심이 많이 고조되면서 뭔가 이제 헌법 개정하는데 국민 전체가 참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정이 된 이후에 제가 5, 60세까지 살아가면 제가 결정한 헌법 그 속에서 제가 살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그 독립된 시기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시기로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을 이렇게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준비와 약속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북미의 어떤 인디언 부족은 미래 관점이 한 7세대를 바라본답니다. 우리나라 그 과거에 막 역사를 보면 뭐 부족, 3족을 말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표현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미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경제 재정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통일도 앞다가 와서 언제 어떻게 돈이 쓰여질지도 모르고 또 복지 지출도 엄청 늘어나고 또 재정 환경도 많이 어려운데 우리나라 국회 세금 거둘 때는 법으로 의해서 걷지만 쓸 때는 이렇게 예산 법률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감시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급하게 예산이 확정됐다가 지출될 때 좀 잘못 쓰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헌법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헌법 안에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는 벌어질 문제들이 출생, 인종 또는 연령 또는 언어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본권 조항에 이런 것도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과학기술 쪽 얘기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저는 좀 과학자가 꿈이기도 했어서 과학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과학이 딱 2조항 정도만 있는데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재헌헌법 초기에는 이 과학자나 예술가들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87년 개정되고 난 이후로는 그게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될 때 과학자의 그 자유 뭐 이런 것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과학자들이 단순히 뭐 경제 발전에만 맞춰서 과학기술을 연구한다 보면 R&D 연구하는 과학자분들도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또 지금은 뭐 인류의 난제도 굉장히 많고 순수 과학기술에도 관심 많이 가져야 될 시기인데, 너무 이렇게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수단적으로 전락하지 않고 그 자체가 과학적인 사고도 할 수 있게 헌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강점은 굉장히 미래를 염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덕 정치를 말하다 책에서 보수는 엄격한 아버지로 비유하고 또 진보는 뭐 자애로운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요. 엄격한 아버지는 살림이 빡빡하니까 미래를 좀 고민하다 보니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장 미래에 있어서는 강점이라고 봐서 그 키워드를 많이 내걸고 다음 미래 세대나 청소년들의 자유, 선택의 자유도 굉장히 많이 고민해 주시면서 개헌 시기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은 대통령 돼서 프로프트 보고도 말을 버벅거리던데 아무것도 안 보고도 저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우리 32살 청년에게 여러분 이 청년의 미래에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하신 분 중에 김지혜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발언 시간을 3분으로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의 시의원인 김지혜입니다.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헌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지방분권과 양성평등 및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두 가지 화두를 제시하려 합니다. 요즘 각 지자체별로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지역회의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에서도 출범식을 하였는데 지방분권의 이상적인 부분만을 강조할 뿐 지방자치 발전의 요건인 법적 분권화와 정치적 분권화에 대한 한계점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세부 전략을 보게 되면 제2국무회의 시범 운영 후 제도화를 추진하고 포괄적 사무 이양을 위하여 지방 이양 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제정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정부의 현실 및 상위법과 각 지자체별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도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자치사무를 가지고 집행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기관과 법제처에서조차도 제대로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에 맞춰 법령들이 개정이 되어가는데 이러한 일괄특별법으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힘들지 않을까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그리하여 그에 따른 세부적인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법적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까 개헌특위의 주광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분권화의 가장 큰 핵심은 지방의원의 정당 공천 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방분권은 정치적 분권화에 관해서는 거의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에 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긴 하였지만 아직은 시민들로 하여금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다양한 계층에서 활발한 참여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만 보아도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이 10여 년 동안 집권을 하여왔지만 이와는 모순적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과 무기계약직,
그리고 위탁기관 등의 정치인들의 선거 캠프를 도왔던 낙하산 인사와 관피아들이 가득하고 선심성 예산 그리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로 인한 예산 낭비의 폐해들이 가득한 실정입니다. 의회에서는 단체장과 정당이 같은 의회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관계로 제대로 견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감사원에 넣었지만 감사원에서도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 관련하여 특별 점검을 한다고 하여서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오산시의 인사 비리를 오산시로 이관해서 오산시에서 감사하는 그런 어이없고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에 관한 한계점과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확한 설명이 선이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방분권은 이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여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법적, 정치적 분권화의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시기상조라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 정치 참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5년 세계 성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5위, 특히 정치 권한 부분은 101위를 기록하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인 여성 의원 비율이 3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성이 정치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저도 지난 8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야를 떠나 여성 의원들께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 의원들과의 경쟁에서도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려면 이번 개헌에서의 기본권 속의 양성평등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요즘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아도 양성평등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든 국민들께서 공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출직 등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평등권적 사항으로 모든 정부 정책 및 법 제정, 법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직업적, 사회적 책임의 동등성을 포함시키고 공직 진출의 남녀 동등한 참여를 명시하여 현실적으로 평등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들은 매번 형식적으로 이슈만 되어왔고 저지당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녀 동등한 참여로의 개헌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합법적인 수준에서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50% 절반의 여성에 의한 50% 절반을 여성을 위한 양성평등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법 개정은 남성 위주의 정치와 제도권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국제사회의 선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도 차별의 당사자인 여성 시민의 주도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역할이 견제될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은 관계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의원님도 발언 시간 주니까 안 지키네요. 사전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지혜 시의원님이시라고 그러시죠? 네. 예, 박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정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발제하신 분들이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3분이라는 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애정하더라도 사회자가 3분의 시간을 끌 테니까 좀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두 분 전문가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고 또 저희 정책위에서도 다 메모를 하고 이거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본인이 핵심적으로 이런 것을 헌법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시면 시간이 모자라도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국민 패널분으로 심홍순 선생님이신가요? 예.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 사는 심홍순입니다.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자유한국당 개헌특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광정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권력구조 개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저는 선행해야 할 것이 정치권이 먼저 국민들에게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정부 형태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실패했다는 것이 바로 지금 개헌의 출발점입니다.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을 이번 개헌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 탄핵 사건 과정에서 불출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헌은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야당과 합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만든 정부 개헌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적 개헌이 결코 아닙니다. 야당과 합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으로 만든 정부 개헌안을 죄송합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4년 중임제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 운영 임기를 오히려 3년이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극에 달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불순한 생각을 바탕으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권은 최종적으로 국민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더더욱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헌안을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합니다.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 정부제 중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원 정부제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졸속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야 합의 없는 일방의 독단에 의한 개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특정 정파의 입장만이 반영된 편향된 개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는 개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방식으로 개헌의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말로는 국민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자신만들의 개헌안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역사적 가오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의 국민 패널 의견을 들었고 이번에는 한 2분 정도 우리 플로어에 있는 분들 미리 예약하지 않은 분들 한번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나서 2분의 전문가들이 그 5분의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그 다음 진행들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중간에 있는 남자분. 예. 예, 저는 아니 저쪽에. 죄송합니다. 마이크 안 갖다 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구영입니다. 저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아주 극심한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 그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나 독일 등 그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 나라의 국기나 국가 그리고 국어나 수도 등 그 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조항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런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조항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의 논란이 있자 서울이 관습 헌법상 수도라는 판례까지 이렇게 내놓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그 논리의 비약은 새로운 논리의 비약을 낳게 되고 결국에는 비논리가 정당한 논리로 둔갑해서 소득 없는 정쟁이나 말싸움에 기력을 소모하게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헌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상징하는 조항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이제 여기 가운데 여성분, 예,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저기.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국민 조현성입니다. 그 전영기 위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네 가지로 요약하신 것 중에 정말 와닿았던 게 한 사람한테 만약에 의존을 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 의존했던 것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해구란 사람한테 의존한다는 차이가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이냐 바깥에 있는 사람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되게 쉽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준비해서 이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한테는 일단 그런 걸로 화두를 시작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요. 질문을 이제 드리려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제왕적인 그 대통령 권한제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점 인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개헌을 해야 한다면 이거 하나만 해서 집중해서 하는 부분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분권형 정부 형태가 되면 이원 정부가 될 경우에 그 총리의 권한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저희는 요구를 했었고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9차 개헌이 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든가 아니면 혹은 이원 정부로 가든가 했을 때 그 직접적인 선출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던 것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그 다음에 총리가 그 권한이 강화됐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해결 방안이나 그러한 그 고민하시는 고민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먼저 마지막 여성 그 아까 주남이 조현선 씨라 그랬나요? 조현선 씨 질의에 대한 전영기 논설위원께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또 장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합니까? 예. 우리가 일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점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극복해서 새로운 답을 내는데 그 답이 또 다른 문제를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는 논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 누가 알면 하나님만 알죠. 그리고 국민의 지혜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역량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비록 그 좌파 정권이 집권을 했다고 해도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이 좌파 정권도 뭐 잘한 점이 있어요. 다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잘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우리가 다 이제 알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그 시행착오를 또 서로 겪고 또 서로를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언론도 뭐 그 나쁜 기레기 같은 조중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무슨 오마이뉴스, 뭐 프레시안, 뭐 듣도 보도 못한 그 민중일보, 뭐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그 언론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저는 부작용 생각하지 말자는다기보다도 부작용 때문에 안 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 처음 지금 꺼내는 건데 한번 생각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금 저쪽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국회 추천제 총리, 국회 선출 총리가 뭐하면 국회 추천 총리, 총리는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요건 아마 어느 나라 헌법에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추천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이유, 그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한 70%는 무조건 그 자기 손으로 뽑는 거에 대한 한이 맺힌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느 편이냐면 내각제주의자입니다. 내각제 하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아니 허심쓸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 국민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뽑는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요. 대한민국 국민성. 그래서 저는 그거 냅두자 어떡하겠냐, 그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 수는 많지만 힘도 없고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그 내각제나 이어질 정도로 하자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의지가. 아니 제 말씀 뭐냐면 자유한국당 저쪽에서 4년 중임제를 딱 걸고 나올 때 그거 안 돼, 내각제 해야 돼, 그거 안 돼, 이어질 정도 해야 돼, 이거 어려울 겁니다. 한당에 객기가 없습니다. 객기가 없어. 따라서 저는 그 부분은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온 나라가요, 전 세계가요, 단임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쁜 일이긴 하지만 저 시진핑도 종신 집권한다고 그러고 푸틴도 편폭을 통해서 종신 집권하려고 그러고 온 세상에다 하는 마당에 우리만 단임제에 갇혀갖고는 안 돼요. 저는 오히려 4년 중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근데 왜 지금 고쳐야 되냐 말이죠. 아니 제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확 줄여야 되는데 아주 심플하게 지금 헌법에 보면요, 현행 헌법에 대통령은 총리를 어떻게 총리의 그 뭔가 그 정부 조직 구성원은 그 장관 같은 사람이죠. 총리의 어떻게 됩니까? 제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임명권을 총리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이 좀 꼬이는데 총리가 누구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 아닙니까 현재? 그거를 근데 문제는 총리를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철저하게 국회가 여야 4당, 3당, 4당이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총리로 사실상 선출하라는 그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가 이렇게 추천을 한 지금 현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자. 요 한 조항을 집어넣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현재 87년 헌법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헌법도 아니고 그냥 이어져 가고 있으니 대통령은 그런 4년 중임제를 해서 그 책임도 지게 하고 또한 총리만은 국회가 완벽하게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만들면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임명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여당에서는 4년 중임제를 받고 야당에서는 총리 추천, 국회 추천 총리제를 집어넣고 이런 거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거 살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제안입니다. 이제 장영수 교수님. 지금 그 5분의 말씀들 중에 있어서는 사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더 많고요.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제가 이제 헌법학자라고 하지만 이 헌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문제이고 국민들이 뭐 이런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중에 있어서 이건 너무 조금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먼저 말씀하셨던 정현호 씨 같은 경우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예산 법률주의 도입 같은 경우는 국회 이제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있어서도 이견 없이 도입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종이나
연령이나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 이건 결국 현재 있어서도 뭐 성별이나 종교나 뭐 인종에 의한 차별금지는 영원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더 늘려가자는 얘기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늘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지금 헌법에 예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다가 아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해놓은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일반적인 해석이고 또 헌법학자들의 통설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헌법에 안 넣는다 하더라도 그런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는 건 맞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뭐 이 과학자들의 어떤 자유와 창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명시하면 좋지 않느냐. 사실 제가 한 2달쯤 전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과학기술자들의 어떤 개헌 토론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우리 헌법상에는 학문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학기술자들만 특별히 그렇고 뭐 과학기술자가 아닌 학자들은 뭐 저같이 법학하는 사람, 경제학하는 사람, 정치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모든 것을 나랑 관련되는 거 헌법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예컨대 농민들은 농업에 관한 어떤 특별한 보호조항을 넣자 그러고 그럼 어민들은 어업에 관한 걸 넣자 그러고 그러면 제조업하는 사람은 제조업하는 사람들대로 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기 시작하다 보면 헌법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헌법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만능상자처럼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헌법은 기본적인 틀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들은 법률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물론 이게 중요하니까 헌법에 넣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전체 법의 책임, 안정성 그리고 또 헌법에다 집어넣고 나면 이거 고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률에다 집어넣고 탄력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헌법에 넣으려고 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 의원이신 김지혜 씨 말씀하셨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공감하는데 다만 그와 관련해가지고서 헌법에도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일부 수용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헌법으로 들어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국회에서 법률로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고양시민신 심홍수 씨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려면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의 임기를 갖다가 5년 단위로 4년 주기로 고치는 원포인트 개헌 이 얘기 한 적이 있었고 그건 원포인트 개헌이 맞습니다. 근데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냐 이원정부제냐 하는 건 원포인트 개헌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 그대로 놔두면 모르겠는데 이원정부제로 바꾸게 되면 분권력을 바꾸게 되면 대통령에 관한 조항들뿐만 아니라 총리에 관한 조항들부터 국가 권력 구조에 관한 수십 개 조항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규모가 큰 개헌이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국가 정체성 문제 말씀하셨었던 자영업자 김구영 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국기나 국가, 국어 등에 관한 헌법 조항들 집어넣자. 물론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핵심은 사실은 이런 국기, 국가 문제보다도 이 자유민주주의 문제 이쪽이 훨씬 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 그런 이 헌법의 근본 가치, 우리 국민 모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본 이념
이쪽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현선 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여기 논설위원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분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나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데 우리 아까 삼권분립을 얘기할 때 있어서도 삼권분립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선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혹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가져야 된다는 전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듭니다. 제왕적 대통령을 깨기를 원한다면 국민이 직선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통제받아야 되고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아야 된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아예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제왕적이지는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일정 부분 총리에게 권한을 넘겨야 된다. 다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 대해 있어서 처음에는 5대5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국민들이 그것을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7대3 정도로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주고, 사실 7대3은 2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총리가 최소한 자기 몫을 가지고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시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랬었을 때 부담은 적으면서 어떤 현재의 이 승자독식의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한 협치의 실종, 이런 것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플로어에서 여성 한 분, 그리고 사전에 신청하신 분 남성 한 분, 그리고 또 이게 국회의원분들께서 또 전문가이신데 계시니까 국회의원 한 분에서 3분 말씀 듣고 발제자들의 좀 간략한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플로어에 계신 손 드신 여성분. 조금 질문은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지역에서 온 김경수입니다. 저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개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주광덕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개헌에 약간 미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 국민개헌 대토론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은 저희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에서는 6.13 지방선거를 딱 시기를 못 박아서 개헌을 하면 마치 모든 게 다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는 그에 반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어떤 반론이나 어떤 시기라든가, 정확한 시기는 아니지만 체계적인 어떤 구상화 시기가 있어야지 저희가 그 여론을 접할 때 반론을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3분 하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회자인데 또 질문을 잡았네요. 국민 패널분 중에서 미리 신청한 이우철 선생님 혹시 참석하셨나요? 참석 안 하셨나요? 예. 3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이우철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개헌의 방향성이 이제 앞서 여기 장영수 교수님이랑 전영기 논설위원님께서 워낙 저랑 일맥상통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덧붙일 게 있는데, 아까 전영기 논설위원님께서 이제 독일의 소속 연방 헌법을 들면서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민주당이 해산되는 이제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이 헌법 제8조 4항에 현재 이제 그게
지켜지고 있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제 정당의 이제 목적이 민주적 질서에 이제 위배되거나 침해되는 경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민주적이더라도 그거를 이제 막고자 그런 이제 헌법이 제정돼서 지금까지 지켜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후에도 이런 친북 세력들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고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25년 제가 이제 민주화를 겪지도 못했지만 제가 느끼는 이제 방향성이, 저는 이제 국가 안보와 이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 강화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헌의 방향성이 좀 필요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장영수 교수님과 이제 전영기 논설위원님께 바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헌법 제8조 4항에 방어적 민주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가 침해되는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좀 핵심 제 질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답변을 제가 추후에 좀 들었으면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학생님 감사합니다.